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정자가 하나도 없다고. 아이를 절대 못 만든다고 했어. 그럼 이 애는 뭐예요? 오빠 말고는 정말 아무도. 무정자증 남편. 하지만 같은 시각 두 명의 여자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산부인과 11시 예약인데. 한 명은 아내, 한 명은 남편이 숨겨둔 상간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카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 급하게 전화를 끊는 남편. 같은 날, 같은 상황. 두 번의 임신 소식.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진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제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오후, 한민호는 종합병원 비뇨기과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17번. 전광판에는 아직 12번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자 민호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왠지 모르게 초조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민호에게는 병원이 낯선 곳이었습니다. 감기 정도가 아니면 병원에 갈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혼 3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 윤서진이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진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호 차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17번 한민호님. 간호사가 부르자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두꺼운 안경을 쓰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는 서류 뭉치를 뒤적이더니 한 장을 빼냈습니다. 민호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의사의 첫마디에 민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액 검사를 2번 했는데요. 정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 합니다.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정자증? 그게 뭔가 했는데 곧 이해했습니다. 정자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 원인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추가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더 하는 것 같았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의사가 다시 부르자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일단 검사 결과서 가져가시고요. 부인분과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민호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복도 한쪽에서 어머니 박복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병원 간다고만 했지 무슨 검사인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서진이가 전화했다. 무슨 검사 받는다고 하더라. 어떻게 나왔니? 복래는 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검사 결과지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복래는 돋보기를 꺼내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무정자증? 이게 뭔 뜻이니? 아이를 못 갖는다는 뜻이에요. 복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다른 병원 가자. 복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우리 집 대가 끊어지는 마당에 내 아버지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시겠니? 복내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호야, 도망가지 마. 뒤에서 복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아파트까지 20분 거리였지만 오늘은 1시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민호는 멈춰 섰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서진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가 실망하던 서진에게 한민호님 맞으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등기 우편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호는 서명을 하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DNA 분석센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법원 공인 친자 확인 전문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친자 확인 검사 신청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익명으로 검사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친자 확인 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검사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왜 하필 오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보 왔어요? 비 맞았네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서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 결과와 이상한 편지. 하루에 이런 일들이 몰려올 수도 있는 건가요? 병원 어땠어요? 서진이 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호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치료 방법이 많더라. 내가 다 알아볼 테니까 걱정 마라. 민호는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 속 편지를 다시 만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저녁,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의사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자연임신 불가능.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저녁 뒤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병원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었습니다. 여보. 서진의 목소리에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여보. 저기. 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민호 씨, 2줄 떴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들고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2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해?
3번 해봤는데 다 2줄이에요. 생리도 일주일 늦었고요.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임신이?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걸까? 아니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복례는 거의 매일 와서 민호를 괴롭혔습니다. 치료 방법을 찾았다며 온갖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민호야, 서진아, 있니? 복례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서진의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봤습니다. 복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게 뭐니? 혹시?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대가 다시 산다. 복례는 마루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복례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창피해요. 창피하긴.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어. 민호야, 병원이 틀렸나 보다.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최유라였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30살 여자였습니다. 민호는 한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위해 그곳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빠, 나도 2줄 나왔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민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라도 임신? 이게 무슨 일인가? 서진과 복례는 계속 기뻐하고 있었는데 민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기쁘지 않아요? 서진이 민호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기뻐. 너무 갑작스러워서.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2 여자가 동시에 임신을 했을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서진아, 내일 당장 병원 가자. 정확한 검사 받아보고 태교도 시작해야지. 네, 어머니. 저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요? 담배 좀 사러. 민호는 현관문을 나서며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유라가 받았습니다. 오빠, 진짜야? 임신? 네, 확실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4주 정도 됐대요. 민호는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4주? 그럼 지난달 그때인가? 민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유라와 함께 나왔습니다. 술을 마셨고 실수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오빠 어떡하죠? 저 혼자 키울 수 없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서진과 복례가 기뻐하고 있고 유라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고 일단 만나자. 내일 헬스장에서. 네, 오빠. 근데 사모님한테는 말 안 하셨죠? 당연하지. 절대 말하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한참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혹시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걸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 걸까?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DNA 분석센터에서 온 편지. 친자 확인 검사 안내문.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민호는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NA 분석센터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민호입니다. 확인됐습니다. 익명의 신청자가 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언제 방문 가능하신가요? 그런데 누가 신청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익명 신청은 신청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복례는 이미 갔고 서진이 혼자 소파에 앉아 임신 관련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일 산부인과 예약 잡으셨대요. 같이 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유라를 만나야 했고 그 이상한 편지의 정체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서진아. 네.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민호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인데 두 여자가 임신? 익명의 친자 확인 검사 신청?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민호는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민호는 헬스장 근처 으슥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최유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목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집에서는 11시에 산부인과 예약을 잡아뒀는데 오빠,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왔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앉아, 빨리. 유라는 민호 맞은편에 앉더니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 확실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라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4주 2일. 심장 박동도 확인됐어요. 민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씨가 맞다면.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유라야, 나 무정자증이야. 유라의 마스크 너머로 눈이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정자가 하나도 없다고. 아이를 절대 못 만든다고 했어. 유라는 마스크를 벗더니 창백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해는 뭐예요? 오빠 말고는 정말 아무도. 나도 모르겠어. 의사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예요? 산부인과 11시 예약인데 벌써 10시 50분이에요. 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아,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혼자 먼저 가 있어. 혼자요? 어머니도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정말 미안해. 나중에 따라갈게. 민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라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이세요? 응. 산부인과 가는 거야. 설마 사모님도? 민호는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둘 다. 이게 가능해요? 무정자증인데? 그러게 말이야. 둘이 멍하니 마주보고 있을 때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유라 씨 맞습니까? 유전자 분석센터입니다. 유라는 깜짝 놀라며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검체 채취 일정을 잡고 싶은데요. 유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익명 신청자가 계십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절차입니다. 거부하실 수는 있지만 유라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와 유라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오빠, 누가 우리를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 나한테도 똑같은 편지가 왔어. 무서워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왜? 일단 집에 가야겠어. 너도 조심해. 오빠,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유라가 배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무정자증인데 두 여자가 동시에 임신? 게다가 누군가 친자 확인을 요구,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온갖 서류가 널려 있었고 복례와 서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것 좀 봐라. 복례가 민호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예요? 우리 집에도 왔어. 친자 확인 검사하라고.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가 보냈는데요? 서진이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익명이래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서진이 가리킨 종이에는 검사 절차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제출용 친자 확인 검사 안내, 검체 채취부터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 기록, 보관, 변조 불가능한 밀봉 시스템. 이거 장난이 아니야. 복례가 다른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검사 동의서에 보관 기록표까지. 진짜 법정에서 쓰려고 작정한 것 같아.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종이들을 봤습니다. 모든 게 너무 정교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듯 했습니다. 복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혼인 중에 난 아이는 무조건 우리 핏줄이야.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서진이 복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의심? 뭘? 이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인지. 복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우리 서진이한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서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검사해봐요. 뭐? 민호와 복례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요. 핏줄이면 더 당당해야죠. 복례가 펄펄 뛰었습니다. 미쳤어? 뱃속 아이한테 바늘 찔러 넣는다고? 요즘은 산모 피만으로도 검사할 수 있어요. 10주만 지나면요. 민호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주면 2달 남짓.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까?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또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민호가 받아와서 뜯는 순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식 검사 신청서였는데 이미 절반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한민호, 윤서진, 한민호와 윤서진의 자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을 본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유라 및 최유라의 자녀. 복례가 종이를 주워들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유라가 누구야? 이 여자가 누구냐고. 서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여보, 최유라가 누구예요? 최유라가 누구예요? 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얼렸습니다. 민호는 입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례는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년이 누구야? 어머니, 닥쳐.
우리 집에 이런 치욕을 가져온 게 누구야? 복례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야. 트레이너가 왜 친자 확인에 들어가죠? 서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야. 한 번으로 임신이 되고 한 번으로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됐다는 거네요. 서진이 갑자기 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당신 무정자증 맞아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빼앗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누구세요? 한민호 아내입니다. 최유라 씨 맞죠? 전화 너머로 유라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저는 임신했다면서요? 내 남편 아이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몇 주예요? 언제 관계했어요? 사모님, 제발. 대답해요. 언제? 복례가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야, 이 더러운 년아. 남의 집 망치고 뭐가 재밌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어머니. 민호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복례가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런 년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배를 감쌌습니다. 제 아이는 진짜 누구 아이예요? 서진아, 당신 무정자증이면 제 아이도 당신 아이가 아니잖아요.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면 서진의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 서진이 내가? 복례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도 없으면 처녀가 임신해? 성모 마리아야? 복례의 독설에 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유전자 분석센터에서 보낸 긴급 택배입니다. 민호가 받아와서 뜯어보니 검체 채취 키트와 함께 충격적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긴급 사전 검사 결과 통보서. 민호는 서류를 읽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뭔데? 복례가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민호와 서진, 그리고 유라의 머리카락을 미리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채취된 검체로 1차 분석한 결과 한민호는 두 임신부 모두와 친자관계가 아님. 단 윤서진과 최유라의 임신은 동일인의 정자로 확인됨. 복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같은 남자애를 가졌다고?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제 아이 아빠가 그 여자 아이 아빠와 같다는 거예요? 민호는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자신은 무정자증이고 두 여자가 같은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그 남자는 누구? 누가 우리 머리카락을 훔쳐갔지?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서류 맨 뒤에 붙어있던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사진들을 주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유라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진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복례가 사진들을 봤습니다. 민호, 너는 모텔에 가고, 서진이 너는 남자를 만나고, 복례는 서진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야? 누구냐고. 사진 속 남자를 본 민호는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민호의 절친한 친구 박진욱이었습니다. 진욱이? 진욱이가 뭐야? 복례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박진욱? 너희 어릴 때부터 친구인?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진욱이하고? 한 달 전부터요. 복례가 서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남편 친구하고. 어머니, 놓으세요. 민호가 복례를 말렸지만 복례는 서진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친구까지 꼬셔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욱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리가 여기까지. 진욱은 바닥에 널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자신과 서진이 함께 찍힌 사진들을. 이게 뭐야? 복례가 진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새끼야. 친구 아내를 어떻게. 아줌마, 진정하세요. 진정?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꼴 났는데? 진욱은 사진들을 주우며 당황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찍었지? 민호가 DNA 검사 결과를 진욱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진이와 유라가 같은 남자아이를 가졌대. 진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너야? 너 둘 다 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복례가 진욱에게 달려들어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새끼야. 친구 배신하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구석에서 울고 있고 민호는 멍하니 서 있고 복례는 진욱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라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저도 사진 받았어요. 유라 손에도 똑같은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욱과 자신이 함께 찍힌 사진도. 당신도 진욱이하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빠가 차갑게 대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욱이 서진과 유라 둘 다와 관계를 가졌고 두 여자 모두 진욱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복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집안이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복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서진은 구석에서 배를 감싸며 떨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민호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욱아.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하필 내 아내하고? 진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이게 우정이야? 민호가 진욱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진욱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때려 죽여도 할 말 없어. 복례가 벌떡 일어나더니 진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새끼야. 친구 아내를 어떻게 건드려. 복례의 손톱이 진욱의 얼굴을 할겼습니다. 빨간 자국이 생겼지만 진욱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호가 복례를 말렸습니다. 그만하기는. 이런 개새끼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는데. 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뭐예요? 저는? 서진이 진욱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때렸습니다. 짝! 당신이 먼저 유혹했잖아요. 남편이 차갑다고 외롭다고. 서진아. 민호가 놀랐습니다. 진욱이가 먼저? 네. 이 남자가 저를 술집으로 불러내서 복례가 서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따라가면 어떻게 해? 남의 아내가. 어머니 아파요. 아프긴.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마요.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년 전화 받지 마. 하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 절대 나오지 마. 오빠 무서워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지금 여기 상황이 엉망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례가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아직도 그냥 걱정해? 어머니, 우리 서진이는 어떻게 해? 뱃속에 그 개새끼 아이 들고 있는데. 민호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잠깐, 이거 날짜 찍혀 있네. 모두가 민호를 봤습니다. 서진이랑 진욱이 사진. 2달 전이야. 진욱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랑 유라 사진은 1달 전. 민호는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진욱아, 너 서진이 먼저 꼬신 거야? 민호야. 대답해. 내 아내를 먼저 건드린 거야. 유라를 먼저 건드린 거야? 진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를 먼저.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연습상대예요? 서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 다음에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진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복례는 진욱을 때리고 서진은 울면서 소리치고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복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어머니. 민호가 복례를 부축했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복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민호와 서진이 따라갔고 진욱은 집에 남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협심증 증세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먼저 바람 피운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무관심했어요. 아이 얘기만 하면 피하고 저를 여자로 안 봤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하고 잤어? 진욱 씨가 위로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했어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서진에게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욱은 없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입원하고 아내는 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자신도 헬스장 여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자 아이도 친구의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욱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모든 걸 책임지겠다. 서진이와 유라, 2 아이 모두 내가 키우겠다. 민호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40대 후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한민호 씨 맞나요? 누구세요? 김정숙입니다. 박진욱의 전 아내요. 민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할 말이 많아서요. 정숙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계획한 사람입니다. 정숙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 개새끼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세상에 알리려고. 민호는 정숙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정숙은 파일을 식탁에 쏟아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엄청난 양의 증거들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탐정을 고용해서 진욱이를 감시했어요.
당신 아내랑 만나는 것도 헬스장 여자랑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머리카락도? 네, 다 제가 채취했어요. 진욱이 집에서, 당신 집에서, 헬스장에서. 정숙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개새끼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두 여자를 동시에 임신시키고도 모르는 척하는 모습을.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년 동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복수해요. 그 개새끼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바람 피우고 사업 망치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 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거예요. 그 개새끼가 어떤 놈인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민호는 정숙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복수해요. 그 개새끼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김정숙의 말을 듣고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숙이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민호 씨, 당신도 무관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당신 어머니 말이에요. 정숙이 두꺼운 통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복례의 이름이 적힌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민호가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씩 진욱에게 송금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욱이한테 돈을? 메모란을 보세요. 자재비, 상담비, 시술비. 재미있지 않아요?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들 좀 보세요. 민호는 이체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8일 죽이네요. 혹시 아내분 배란주기 아세요?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네, 맞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진욱이에게 의뢰한 거예요. 아들이 무정자증이니까 대신 손자를 만들어 달라고. 말도 안 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차분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것도 들어보세요. 정숙이 휴대폰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우가, 민호 아버지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시겠니? 대를 이어야지. 진욱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줌마, 그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서진이는 절대 모르게 하고 자연스럽게. 너도 총각 때 서진이 좋아했잖니. 그렇긴 하지만 돈 걱정은 하지 마. 매달 2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병원 말고 집에서 간이 도구 써서 씨만 넣어주면 되잖아. 민호는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면서 음성이 끊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합성한 거지. 합성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합성인가요? 정숙이 사진 뭉치를 던졌습니다. 복례가 진욱과 만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은행 앞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산부인과 앞에서도 3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에요. 당신 어머니와 진욱이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획을 짜는 모습. 민호는 사진들을 보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사진 속 복례는 진욱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봐요.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내역들이에요. 배란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기, 배란 유도제. 온갖 걸 다 샀더라고요.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서진이 임신도 계획된 거죠. 당신 어머니가 서진 씨 생리 주기를 파악해서 진욱이에게 알려줬어요. 언제 관계를 가져야 임신 확률이 높은지까지. 미친. 완전히 미쳤어.
정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쳤다고요? 더 미친 건 아직 말 안 했는데요. 뭐가 더 있어? 진욱이 그 개새끼가 욕심을 부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임신만 시키려고 했는데 서진 씨와 진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러더니 헬스장에서 만난 최유라까지 건드렸어요. 두 여자를 동시에 임신시키고 나서도 모른 척하면서 민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유라는 어떻게 알았어? 제가 알려줬어요. 익명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한 것도 저고요. 정숙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또 꺼냈습니다. 진욱이와 유라가 관계 가질 때 녹음한 것도 있어요. 들어볼래요? 그만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들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서진이 거실에 널린 서류들과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박진욱의 전 아내예요. 정숙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죠? 만나서 반가워요. 할 말이 많아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이 서진에게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3년 전부터 제 전 남편에게 돈을 주면서 당신을 임신시키라고 부탁했어요. 서진은 사진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임신한 것도 진욱이와 관계를 가진 것도 모두 계획된 거였어요. 당신 시어머니의 계획. 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이용한 거예요? 네. 그것도 3년 동안. 정숙의 말에 서진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박복래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빨리 오세요. 민호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대. 정숙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병원 일은 나중에 처리하세요. 지금 더 급한 게 있으니까. 뭐가요? 내일 오전 9시에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진욱이도 당신 어머니도 모든 걸 자백할 준비하고 오세요. 정숙은 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안 오면 저 혼자 다 폭로할 거예요. 언론에, 인터넷에. 온 세상이 당신들이 뭘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민호와 서진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배를 감싸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정말 누구 아이예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민호와 서진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배를 감싸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정숙이 남기고 간 사진들과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복래와 진욱이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 동거래 내역, 그리고 그 끔찍한 녹음까지. 민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박복래 환자분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셨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민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뭐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못 쉰다고. 두 사람이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복래를 응급처치하고 있었습니다. 복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에 이어 폐부종까지 왔습니다. 상태가 위중해요.
의사의 설명에 민호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돌아보니 진욱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감히 여기 와? 민호가 진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민호가 진욱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3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고 그때 서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여기가 어딘데? 서진이 진욱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욱 씨, 솔직히 말해요. 저와 처음, 그때 정말 어떤 마음이었어요? 진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아, 돈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저를 좋아해서였나요? 처음에는 아줌마가 부탁해서. 서진이 진욱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짝! 역시 그랬네요. 저는 그냥 일거리였던 거군요. 서진아,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사랑했어. 사랑이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도 임신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진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라 씨는 뭐예요? 그 애한테도 사랑한다고 했죠? 그건 당신은 정말 최악이에요. 두 여자를 동시에 가지고 놀면서 사랑이라고 포장하다니.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민호가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례가 힘없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복례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망쳤구나.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손자를 보고 싶다고 했거든. 복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정자증이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복례가 민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숙이가 내일 경찰서 간다며? 네. 나도 가야지. 내가 모든 걸 시작했으니까. 어머니, 몸이 이런데 어떡해. 죽기 전에 죄는 갚고 가야지. 복례의 말에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 앞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만났습니다. 복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정숙이 증거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쏟아졌습니다. 박복례 씨, 정말로 박진욱 씨에게 돈을 주고 며느리를 임신시키라고 부탁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얼마를 줬습니까? 매달 200만 원씩 3년 동안. 경찰관이 놀랐습니다. 총 7,200만 원을 주신 거네요? 네. 박진욱 씨, 이 돈을 받고 윤서진 씨와 관계를 가진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유라 씨와도 관계를 가졌네요? 그건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조사가 끝난 후 진욱은 성폭력과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복례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와 서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서진아,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 보기도 싫고 이 모든 게 다 역겨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돈 받고 온 남자와. 서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 아니라고요? 저는 바보였어요. 완전한 바보. 서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서진이 배를 만졌습니다. 진욱 씨 아이를 제가 낳아야 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낳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요. 서진아, 당신도 새로 시작하세요. 저도 새로 시작할 거니까. 서진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벗어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 반지, 이것도 거짓이었네요. 민호는 서진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이 떠난 지 9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놓여있던 식탁, 서진이 앉아서 아침을 먹던 의자, 임신 소식을 들었던 소파, 모든 게 그대로 있었지만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복례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하시다가 심장이 멈춰 섰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민호 혼자만 왔습니다. 조문객도 얼마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욱은 성폭력과 사기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유라는 유산 후 시골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김정숙은 복수를 마친 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호는 물류창고 야근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과 맥주를 집으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기저귀 좀 큰 사이즈로 바꿔주세요.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서진이 있었습니다. 품에는 포근한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9개월 만에 보는 서진은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인사했습니다. 민호 씨, 안녕하세요. 어색한 공기가 흘렸습니다. 한때는 여보라고 불렀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민호 씨였습니다. 아이, 건강해? 민호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진욱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잠든 모습은 평온하고 예뻤습니다. 네, 건강해요. 이름은 한수라고 지었어요. 한수, 좋은 이름이네. 한씨 성을 물려받았어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요. 서진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을 준 것이었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애가 울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수유용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술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살고 있구나. 민호는 서진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서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어. 어머나. 언제요? 3개월 전에.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장례식?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한테 또 상처 줄까봐.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우유 타야겠어요. 서진이 아기를 달래며 일어나려 하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줬더라면 어머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텐데. 민호 씨,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그 일의 피해자였어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서진은 아기와 함께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 예상치 못한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 씨 수 돌잔치를 해요. 작게나마요.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토요일 오후 2시 꽃피는 카페에서요. 민호는 문자를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작은 카페 안에는 소박한 돌잔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친구 몇 명과 직장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한수를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한수는 돌상 앞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진욱을 닮은 이목구비였지만 웃을 때 보조개는 서진을 빼닮았습니다. 수야, 뭘 잡을까? 서진이 아기 앞에 여러 물건을 놓았습니다. 붓, 돈, 실, 청진기, 마이크. 한수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붓을 단번에 잡았습니다. 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학자가 될 거야.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서진도 환하게 웃으며 한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민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민호는 준비해온 봉투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축하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것도. 민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반지야. 한수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도. 민호가 하얀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서진이 카드를 읽었습니다. 한수야, 내가 자라면 이 글을 읽어라. 아버지는 못 되었지만 어른은 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한민호 아저씨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민호 씨. 한수가 자라서 자기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면 그때 이 카드를 보여줘.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복잡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줘.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서진아. 민호가 서진과 한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너 정말 잘 키우고 있어. 한수 표정 봐. 얼마나 행복해 보여.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수를 봤습니다. 아기는 서진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피는 진실을 말할 수 있지만 키우는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고. 복례가 그토록 집착했던 핏줄보다는 사랑이 더 소중한 거라고. 휴대폰에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 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 우리 각자의 길을 걸어가요.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민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진아, 너와 한수가 늘 행복하길 바라.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할게. 고마웠어, 정말로.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위에 올린 사과 한 줄과 축복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피는 진실을 말하지만 키우는 마음이 사람을 만듭니다. 무너진 집안의 자리에 새로운 사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한수는 서진의 진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